안녕하세요. 저는 광릉원주대학교의 박문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구강점막 질환입니다. 치과에서 주로 치료하는 대상이 치아이다 보니 구강 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강점막 질환에 대해서는 치과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구강점막은 치과의 영역이고 생각보다 많은 구강점막 질환 환자들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강점막 질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달성했으면 하는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성 병소나 악성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병소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인지하여 꼭 감별 진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악성 병소를 처음 대하는 것은 개원과의 치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해당 병소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1차 진료 기간의 치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설명한 모든 점막 질환에 대해 상세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호발하는 질환 몇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호발하는 몇 개의 질환 정도만 확실히 감별 진단할 수 있다면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90% 이상의 환자는 진단 및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도는 전공 과목에 따라 구강점막 질환의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분류법은 병의 원인에 따른 분류인데 구강점막 병소도 자가면역 질환, 외상성 병소, 감염성 병소, 신생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병리학책 등 많은 책들이 이러한 분류법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외형에 따라 구강점막을 분류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병의 원인에 대한 확인은 조직검사 등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 확진 단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구강점막 병소를 대하는 치과 의사는 본인의 감각, 특히 우선적으로는 시각에 의지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에 따라 구강점막 병소를 분류하면 본래의 구강점막보다 옅은 색으로 나타나는 백색 점막병소, 본래의 구강점막보다 짙은 색으로 나타나는 적흑색 점막병소, 구강점막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구강궤양, 구강점막이 증식되어 나타나는 구강연조직 비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형에 따른 구강점막 병소의 분류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구강궤양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강궤양의 경우 다른 점막병소에 비해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치과 병원을 내원하는 구강점막 질환 환자의 대다수는 구강궤양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궤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그 유관적 소견만으로 임상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강점막 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구강궤양은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그중 꼭 확인해내야 할 구강궤양의 병력은 시작 시기, 지속 기간, 재발성 또는 진행성 여부, 궤양 이전의 수포의 여부, 피부나 안점막, 생식기 점막의 병소 여부, 전신 증상, 약물 복용 여부 등으로 이러한 구강궤양의 병력에 따라 유사한 소견의 구강궤양도 전혀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강궤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급성으로 발생하여 짧은 기간 지속되는 구강궤양이며 다른 하나는 만성적으로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구강궤양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외상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두 번째 유형은 유전질환, 재발성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질환, 유가종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궤양의 발생 기전을 요약한 모식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개인은 저작, 발음, 연화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정상 기능 정도의 자극에 구강점막 궤양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예를 들면 외상,
약물 복용, 미생물 감염, 의원성 자극 등에 의해 추가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상 기능과 사건의 합이 그 개인 구황점막이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생리적 내성을 초과하는 경우 구황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리적 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화, 타액 분비 저하, 면역 기능 이상,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 유형인 급성으로 발생하여 짧은 기간 지속되는 구강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성 궤양입니다. 주로 물리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가장 흔한 형태의 구강궤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중 깨문다든지 잘 맞지 않는 가철성 의치에 의한 자극, 거칠거나 날카로운 치아나 충전물에 의한 자극들이 구체적인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자극 또는 외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관찰하면 일반적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수는 상대적으로 외상을 받기 쉬운 부위이므로 외상성 궤양이 호발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1차 매독 시 나타나는 궤양인 경성하감, 샹커입니다. 매독은 매독균인 트레포네마 팔리돔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성병이며 매독균이 구강점막에 직접 접종되는 경우 무통성의 단독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부위는 조금 단단하고 조금 융기되어 보이며 감염 후 수주 후에 발생하며 굉장히 감염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3에서 6주 후에 병소가 소실되어 다음 단계 매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시기에 매독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순과 혀의 배면에 발생한 1차 매독의 경성하감의 임상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경계부는 조금 융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매독궤양, 구강궤양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으며 생식기 점막의 병소 여부와 전문의로의 의뢰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발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입니다. 원인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최초로 구강점막에 침범했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허리 위쪽의 감염은 1형 바이러스에 나타나고 허리 아래쪽의 감염은 2형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발성 감염은 주로 소아나 10대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발성 감염의 대부분은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무력감, 임파선 증상 등의 전구 증상이 하루에서 3일간 나타납니다. 전구 증상이 나타난 후 수일 안에 경구계의 각하점막, 부착치은, 설배면, 협설 측 비각하점막, 설복면, 영구계 등의 홍반과 군집성 수포, 궤양이 발생하는데 구강 내의 거의 모든 점막 및 입술에 수포가 발생하여 궤양과 미란을 형성하고 대개 10에서 14일 내에 치유됩니다. 원발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의 치료는 구강 통증이 심하여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인두염으로 인해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통해 수액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대증요법을 시행하여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우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시원하게 하여 섭취하게 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시클로버 계열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데 약물 투여는 증상 초기에 투여할 때만 추천됩니다. 지금 보시는 질환은 원발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의 임상사진입니다. 구강점막 전반에 궤양성 병소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두입니다. 수두는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1차 감염으로 유행성으로 발생하고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원발성 감염은 주로 2에서 6세 소아에게 자주 발생하게 되고 미열이나 권태감 등의 전구 증상이 있는 잠복기를 거친 후 전신 이상이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신 피부의 발진, 가려운 구진, 수포, 궤양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구황점막에도 수포를 형성한 이후에 홍반성에 평평하고 피막으로 덮인 궤양이 형성되는데 대개는 반응 없이 잘 치유됩니다. 치료는 대증적인 보조요법을 시행하는데 아스피린을 복용 시 부작용으로 간의 지방 변성과 뇌의 급성 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라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두 환자의 피부에 발생한 다수의 소수포의 임상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수포가 터지면서 지저분한 가피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하순 안쪽 점막에 발생한 수두로 인한 다수의 수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천장에 수두로 인한 수포가 형성되었다가 터지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궤양의 임상사진입니다. 다음은 홍역입니다. 홍역은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 결막염, 포토포비아, 콧물 등의 전구 증상 후에 구강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역에 의한 구강궤양은 코플릭 반점이라고 부르는데 궤양성 병소이고 이 코플릭 반점은 본격적인 피부 발진에 앞서 감염 초기에 발생하므로 치과 의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홍역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고 자기안정성 질환이므로 보조요법 이외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역에 의해 발생한 피부 발진과 구강협점막에 발생한 코플릭 반점의 임상사진입니다. 소아에서 협점막의 코플릭 반점으로 의심되는 구강궤양이 발생한다면 홍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포진성 구협염입니다. 그룹 A 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이며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나 미열, 권태감, 임파절병변, 식욕부진 등의 전구 증상 후에 연구개와 편도 부위에 다수의 소수포와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1차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되는 질환입니다. 포진성 구협염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연구개의 다수의 수포와 수포가 터져서 생긴 미란 또는 궤양성 병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단핵구증입니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혈액 검사 시 말초혈액에서 림프구스가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고 미열, 권태감, 임파선 병변, 비장과 간비대 등의 전신 증상과 인두염과 구개의 점상 출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시 자기안정성 질환이므로 보조요법을 시행하면 됩니다. 포진성 구협염 환자에서 발생한 인두염의 임상사진입니다. 다음은 다용홍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몇 개의 질환이 바이러스 감염이었다면 다용홍반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모르며 다만 면역 이상, 약 또는 음식 알러지, 바이러스 감염, 당사소존사, 전신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채 또는 관형 모양의 특징적인 피부 병소가 나타나는데 중앙부 수포 주변에 다수의 홍반성 링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강 내에는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입술과 협점막, 혀 위주로 발생하고 발열과 권태감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한 쇠약형 다용홍반으로 결막염과 생식계점막 병소, 그리고 구강점막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이라고 따로 지칭합니다. 치료는 대증적인 보조요법을 시행하는데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흔히 선택되는 치료 약물입니다. 피부에 발생한 전형적인 홍채 또는 관형 모양의 병소입니다. 중앙부 수표 주변으로 다수의 홍반링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결막염과
입술에 발생한 심한 궤양성 병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용반 환자의 구강궤양의 임상사진입니다. 광범위한 구강 내 궤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유형인 만성 또는 재발성 구내 구강궤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구강궤양은 주로 유전질환이거나 재발성 바이러스 감염 또는 원인불명의 질환, 자가면역 질환, 유가정성 질환과 악성 종양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질환은 수포성 표피박리증입니다. 대표적인 재발성 구강궤양을 동반하는 유전성 피부질환입니다.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며 마찰력이나 압력을 받는 피부에 큰 스포가 발생하고 이어 궤양으로 발전한 후 흉터를 남기면서 치유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으므로 대증적인 보조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거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입술과 손의 궤양성 병소와 심한 흉터가 관찰되는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에서 광범위한 구강궤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입니다. 수두로부터 회복된 환자에서 피부와 신경절에 바레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고령자,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식 등으로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에이즈 환자 등에서 대상포진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피부에 이완된 신경 분포를 따라 병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수포가 발생한 후 퍼지면서 궤양과 지정분한 가피를 형성하게 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자기안정성 질환으로 통증 조절, 전신건강의 회복, 탈수 예방,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대상포진 환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상포진 환자가 치과를 방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3차 신경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증상 발현 부위는 3차 신경의 3개의 가지, 즉 이마 쪽, 상악 쪽, 하악 쪽 어느 부분이 이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양측 신경이 동시에 이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좌우 어느 한쪽 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과에는 3차 신경에 발생한 대상포진 환자들이 주로 오지만 가장 빈번하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부위는 등이나 허리 부분입니다. 즉 편측 흉추나 요추 쪽 신경에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등 쪽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사진입니다. 수포와 가피가 신경부포를 따라 나타나는데 우측의 신경부포에 따라 판단한다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흉추신경 T2에 발생한 대상포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3차 신경 중 첫 번째 가지에 발생한 증리입니다. 주로 좌측 이마와 눈 주변에 병소가 관찰됩니다. 치과를 방문한 대상포진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좌측 입천장 위주로 병소가 관찰되는데 이 경우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에 발생한 대상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도 치과를 방문한 대상포진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우측 혀와 입술 주변 위주로 병소가 관찰되는데 이 경우 3차 신경 중 세 번째 가지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예입니다.
재발성 단순포진은 원발성으로 나타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신경절에 잠복했다가 재활성화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 바이러스는 당연히 같습니다. 재활성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발열, 외상, 태양광선, 월경 등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위쪽의 감염은 일형 바이러스에 일어나고 허리 아래쪽의 감염은 E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종창, 가려움, 통증, 홍반 등이 발생하며 초기 이후에 집단적으로 수포가 발생했다가 파괴되면서 미란이나 궤양이 형성됩니다. 구강 내에서는 주로 입술, 경구개, 부착치은, 치료 능선과 같이 각하점막에 주로 이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발성 단순포진은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기 한정적 질환, 즉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는 질환이므로 보존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을 시행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 즉 전구 증상 시기나 수포 형성 시기에 항바이러스 약물인 아시클로브 연구를 도포하면 가벼운 증상만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발성 단순포진의 임상사진입니다. 주로 입술 주변에 수포가 형성되었다가 터지면서 궤양과 지저분한 양상의 가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구개에 발생한 재발성 단순포진의 임상사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재발성 단순포진은 각화된 부착점막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발성 아프터성 분해엽인데 앞서 설명한 외상성 궤양과 달리 명확한 자극원이 없이 발생하는 재발성 궤양성 병소입니다. 재발성 아프터성 분해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소적 면역 이상이 가장 유력하고 그 밖의 원인 인자로 철, 비타민 B12, 엽산결핍, 세균 감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은 임상 증상 양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소형 아프타 마이너 타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지름 3에서 10mm 정도의 크기로 7일 이내에 치유가 시작되고 대부분 한 번 발병할 때 2에서 6개의 병소가 생기며 매년 3, 4회 정도 발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에 대형 아프타 메이저 타입은 지름 1cm 이상의 깊은 궤양이 나타나는 경우로 병소가 광범위할 때 혀부의 부종이나 개구장애, 종종 국소적인 림프절의 통증성 종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진형 아프타 헤르페티폼 타입은 다수의 작은 스포 모양의 궤양이며 성인에서만 발생하고 구황점막 넓은 부위에 걸쳐 작은 반점 모양의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적으로 포진성 구내염 병소와 구별하기 힘들어 진단 시 주의가 필요한데 일단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곽화성이냐 비곽화성이냐 하는 점과 궤양 이전에 일시적으로 수포가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프터성 구내염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베체트 증후군이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의 각각의 병소는 둥근 외형을 가지고 대칭적이며 얕은 특징을 가지며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비곽화성 구황점막 부위로 혀부, 구순, 설 배면과 혀 경계 부위, 전정, 구황저 등이 해당됩니다. 궤양은 보통 몇 개 이내로 발생하고 동통성 궤양은 홍반성 테두리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의 치료입니다.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 아프터성 궤양은 보통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에서 2주 내에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증 완화 및 식사 시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2% 리도카인 양체액을 사용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존 양체액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덱사메타존 구강 양치액은 액상으로 구강 점막에 접촉해 있는 동안 점막에 흡수되어 약효가 나타납니다. 도포용 스테로이드에는 오라메디 연고와 페리덱스 연고 등을 사용하는데 병소가 심하면 전신적 스테로이드로서 프레드니솔론 경구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소연의 조절도 중요합니다. 즉, 치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그 중에서도 계면활성제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는 아프터스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가 포함되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부드러운 입솔모를 가진 입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타액 분비가 감소한 경우 구강점막의 생리적 내성에 영향을 주므로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국소 요인의 조절은 치료보다는 평상시 아프터성 궤양의 발성 비도를 낮춰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cm 미만의 소형 아프타의 임상사진입니다. 1cm 이상의 대형 아프타의 임상사진입니다. 이 정도 크기이면 치유 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포진형 아프타의 임상사진입니다. 다수의 작은 궤양이 존재하며 재발성 단순 포진과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과 관련된 전신질환으로 배채증후군이 있습니다. 배채증후군 환자는 구강내병소, 안점막병소, 생식기 점막병소를 동반하며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이 반드시 있으면서 이러한 타 점막의 병소를 동반할 때 배채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가진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실시하는데 전신적 면역 억제 요법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체트 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되는 메이저 타입 궤양의 임상사진입니다. 다음은 2기 매독입니다. 1기 매독 후 수주 후에 점막 및 피부의 궤양성 병소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뮤코스 패치라고 하며 동시에 권태감, 발열, 피부 발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매독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과 치료를 위해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항세제 복용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2기 매독 환자의 혀, 구개부, 협점막에 발생한 구강궤양인 뮤코스 패치의 임상사진입니다. 역시 구내 소견만으로 매독으로 확진하기는 어렵고 병력 청취나 기타 증상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시카트리션 펜피고이드, 반응성 유천포창입니다. 비나인 뮤코스 멤브레인 펜피고이드로도 불리며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호발하며 초기에는 주로 구강 및 안점막의 병소가 나타나고 이후에는 피부의 병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포의 형태로 나타나나 이후 수포가 터지면서 궤양으로 발전하는데 치은에 발생하는 경우 박밀성 치은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나 점막에 압박이나 마찰이 가해지는 경우 커다란 수포가 형성이 되는 니콜스키 사인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니콜스키 사인은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부착된 자가항체가 염증을 일으키며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과 결체 조직 간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절제 생검을 통해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를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투여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 안점막 병소는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꼭 안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면역 혈관 검사에서 자가항체가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소견입니다. 반응성 유천포장 환자의 안점막 병소와 구강 내에 발생한 대수포의 임상사진입니다.
하악 전치부에 발생한 박리성 치음 형태로 나타나는 반응성 유천포창의 구황내 사진입니다. 다음은 수포성 유천포창입니다. 역시 자가면역 질환이고 50세 이후의 여성에서 호발하고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생하는 것도 반응성 유천포창과 동일하나 자가항체의 대상이 조금 달라서 주로 위안되는 부위가 구황점막보다는 피부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국소적 또는 전신적 코티코스테로이드 투여가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수포성 유천포창 환자의 임상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입니다. 피부의 다발성으로 발생한 대수포가 관찰되고 있으며 조직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집중된 자가항체와 함께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경계로 분리되어 수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의 대수포와 궤양을 형성한 수포성 유천포창의 임상사진입니다. 다음은 심상성 천포창입니다. 역시 피부와 구황점막의 수포를 형성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유천포창과는 달리 에피데얼리얼 데스모전 컴플렉스에 대한 자가형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항체가 에피데얼리얼 데스모전 컴플렉스를 타겟으로 하여 집중되어 염증을 일으키면 주로 극세포층에서 세포간 결합력이 약화되어 세포간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수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포는 곧 터져서 궤양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 역시 치은에 발생하는 경우 박리성 치음내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와 점막에 압박이나 마찰에 의해서 큰 수포가 형성되는 리코사인을 동반하게 됩니다. 치료는 국소적 또는 전시적 코티코스테로이드와 함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심상성 천포창 환자의 임상사진입니다. 구강 내 대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고 피부에는 마찰력을 받는 부위 위주로 대수포를 형성하고 이어 궤양과 반응으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성 천포창 환자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입니다. 에피데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아닌 극세포층에서 결합력 약화에 의해 세포간 분리가 발생하여 수포가 형성됨을 볼 수 있고 면역형관 검사에서도 에피델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아닌 세포 사이에 자가항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천포창과 천포창은 임상소견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참고하여야만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심상성 천포창 환자의 구강 내 커다란 궤양을 보여주고 있는 임상사진입니다. 다음은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또한 자가면역 질환이고 주로 피부와 구황점막에 병소가 발생합니다. 루푸스는 피부와 구황점막에만 병소가 발생하는 디스코이드 루푸스와 피부와 구황점막은 물론 다른 결체 조직에도 병소가 발생하는 시스테믹 루푸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푸스에는 특징적인 피부 병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비 모양의 버터플라이 래쉬입니다. 루푸스의 피부 병소는 얼굴, 두피, 귀 등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부위에 홍반성의 비늘 모양의 과칙색 패치의 형태로 나타나며 구황점막 병소는 궤양과 홍반을 동반하는 흰색의 거친 플락 형태로 나타납니다. 치료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피부 병소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의뢰가 필요합니다. 루푸스의 특징적인 피부 병소인 버터플라이 래쉬를 보여주고 있는 임상사진입니다. 궤양과 홍반을 동반하는 거친 플락 형태로 나타나는 루푸스의 구황점막 병소의 임상사진입니다. 백색 점막 병소에서 설명했던
설명했던 편평태선 중 미란형과 수포형 편평태선은 궤양성 병소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편평태선이 치은에 발생한 경우 박리성 치은의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란형 구강편평태선의 임상사진입니다. 발적 또는 궤양의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커다란 수포를 형성한 수포형 편평태선의 임상사진입니다. 수포가 터지고 나면 수포 밑에 미란성 병소가 노출되게 되어 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가종성 질환과 악성종양의 경우도 만성적으로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구강궤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은 드물게 발생하고 병리학 등 다른 과목에서 많은 강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궤양성 병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궤양성 병소는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음식 섭취에도 불편감을 야기하므로 치과 의사는 주요한 궤양성 병소에 대해서는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궤양의 유관 관찰도 중요하지만 병력 청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